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이 38살에 정말 쇼킹한 광경을 보고 세상에 사람이 하나에 미치면 끝장을 볼 수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삶이라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라고 봅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여부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돈 하나에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충격적인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부유하지도 않았거든요.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중간 정도 되는 삶, 평범한 삶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셨고 기본적인 의식주는 걱정 없이 해결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사치를 부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쭉 살았어서 그런 건지 사치라는 걸 누릴 생각도 없긴 했지만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 집은 특별할 것 없는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우리보다 잘 사는 집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운 집도 있긴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조금 다르고 하던데 저희 때는 집이 몇 평인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어릴 때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활 수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한몫했을 거고요.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저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분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한 번도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과시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신 분들이셨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그런 태도 덕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검소한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질이 궁상이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검소하다고 해서 저에게도 아끼셨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용돈을 주실 땐 조금 다르긴 했죠. 친구들 중에는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받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받아야 했다는 게 조금 달랐달까요? 물론 그 돈으로 군것질을 하거나 작은 장난감을 사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큰 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큰 금액을 요구할 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했고 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얄짤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자란 덕분에 저는 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기도 했지만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집안이었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돈을 계획적으로 쓰신 건지 알겠더라니까요.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를 사고 싶을 수도 있는 법이고 또 인생에 대한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런 걸 전부 생각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절대로 무턱대고 비싼 곳을 가는 일은 없었고 부모님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나는 엄마랑 아빠 덕분에 돈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야. 인생 선배에게 제대로 배웠으니까 수업료는 알아서 내야지. 와, 진짜 우리 엄마지만 진짜 지독하다. 딸한테도 수업료를 따로 받으려고? 아이, 물론 엄마 덕분에 너무너무 고맙지만 내가 돈 마음대로 쓸 것 같았으면 진작에 쓰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한테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너도 가치관이라는 게 제대로 박힌 거지. 엄마랑 아빠는 딴 거 필요 없다. 나이 먹어서 힘들 때 용돈 따박따박 주고, 응? 아유,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알아서 노후 준비를 잘 해두셨을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의 다시 어린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학교에서도 딱 보통만큼의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이 아주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뒤처지는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끔은 부모님께 칭찬을 받거나 혼나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을 알겠지만 보통의 자식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만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부러워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집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호화로운 삶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럭저럭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그렇게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일반 회사원이셨고 저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커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한 회사원을 만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웃기죠? 보통은 부잣집에 시집을 갈 거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집이라던가 물건을 생산하는 집에 시집 갈 거다 하는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살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지지 말 것, 돈을 쉽게 쓰지 말 것, 정직하게 살 것을 저에게 늘 말해 주셨어요. 저도 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과하게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 됐지요. 그리고 용돈을 받으면 항상 용돈 기입장을 썼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절약 정신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말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공부를 겸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둘 다 놓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점장님께도 말을 했었죠. 그래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둔 돈이 있으니까 아껴서 쓰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때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나 이제 알바 그만둘 거라서 여유 있는 돈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알잖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봐야 돈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니, 나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급해서 그래. 내가 원정이랑 같이 사고를 쳤지 뭐야. 식당에서 화분을 깼는데 그게 뭐 주인 아저씨가 엄청 아끼던 난 화분이라고 물어내래. 근데 학원 땡땡이 치고 간 거라서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거든. 부탁 좀 하자. 그래, 알겠어. 그럼 너 돈 언제 생기는데? 나한테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아, 용돈 받으면 차근차근 갚을게. 야, 진짜 고마워. 친구가 구구절절 부탁을 하기도 했고 저는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 20만 원이 진짜 귀한 돈이었거든요. 엄청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학생에게 2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었죠. 요즘은 용돈 초등학생도 20만 원 받는다곤 하지만 그때랑 물가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빌려준 이후로 돈을 갚질 않는 겁니다. 이제는 돈을 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용돈 받을 때가 안 됐어? 아, 나 진짜, 나 용돈 다 썼어. 내가 일이라도 해서 갚을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그래. 친구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기 바빴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왜냐고요? 난 화분을 깨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서 빌려간 20만 원으로 화장품도 사고 놀러 다니고 하느라 다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어요. 부모님께 차마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빌려준 게 잘못이라고 하실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제가 아무리 착하게 굴어봐야 인정보다는 이용을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속으로 사람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돈이라는 것 자체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그 친구에게는 결국 돈 못 받았습니다. 이 기회로 저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바로 돈 거래는
절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다고 한들 갚지를 않으면 의가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돈을 빌려주게 된 그 친구에게 따지고 들었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도 났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평판은 하락하게 되었죠. 아주 조금 돌려받기도 했어요.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나이지 않겠어요? 그냥저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선 정말 조용히 공부만 했어요. 다들 놀러 다닐 때 저는 은근히 성적을 챙겼거든요. 그래야 저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대학은 사회생활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행히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처럼 제 짝꿍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직장이었어요. 제 나이 34살에 이직을 처음으로 했던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28살에 취직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딱 원한 대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사람들에게 밥을 먹고 후식으로 커피 정도는 살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돈 써서 뭐 하겠어요? 아끼는 게 최고죠. 저랑 대화도 잘 통했고 생긴 것도 평범하니 괜찮았습니다. 특히 우리 팀에 명품에 미쳐있는 남직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직원은 눈썹 문신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하는 직원이었는데 사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죠. 근데 하도 명품 타령을 해서 지겨웠었어요. 아니, 대리님, 이거 로드 브랜드 아니에요? 저가 화장품? 맞는데요? 왜요? 무슨 문제 있대요? 그런 거 뭐 올라온 거 없었는데? 아니, 대리님 나이에 누가 이런 제품을 써요. 적어도 쿠션은 좀 있어 보이게 명품 브랜드로 써야죠. 대리님, 이 쿠션 3만 원짜리 아니에요? 싸구려잖아요, 싸구려. 저는 10만 원짜리 쓰는데. 아니, 뭐가 됐든 제 마음에 들면 장땡 아니에요? 지난번에 옆팀에 김주임한테도 화장품 가지고 뭐라 했다면서요. 이왕 쓰는 거 비싸고 좋은 거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좀 충고 좀 해준 건데요. 자, 수다 그만 떱시다. 일해야죠. 솔직히 화장품 그거 3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보는 사람은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냥 3만 원짜리 쓰시죠. 똑같아 보이는데. 남편이 살짝 약을 올리듯이 말을 하면서 꼽을 주는데 남직원 얼굴이 썩더라고요. 그 인간 다른 남자 직원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여자 직원들한테 괜히 시비 거는 직원으로 유명했거든요. 남편이 제 편을 딱 들어주는데 은근히 통쾌하더라고요. 호감이 가기 시작하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드는 거 있죠? 남자 나이 34살이면 은근히 차 같은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대중교통이 제일 편하다고 하는 말에는 오히려 공감도 갔고요. 사실 처음에는 썸이라는 느낌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관심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죠. 제 나이 35살에 회사에서 남편과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친해지게 됐고 이 사람이 어른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의지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았기 때문에 결혼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 집에 인사를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집이 진짜 내로라 하는 동네에 으리으리한 주택이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집이 왜 이렇게 커? 나 이런 집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부자였다고? 좀 멋쩍긴 하다. 우리 집에 돈이 좀 있긴 해. 근데 학창 시절에는 모든 지원을 받긴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늘 스스로 하려고 했어. 나 그렇게 부모님 고열 빨아먹은 사람 아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생활력 있어 보이고 든든했어요. 인사를 드리면서도 걱정이 좀 많았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실례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주 맏며느리 상이야. 내가 우리 아들 언제 결혼하나 손꼽아 기다렸다니까. 손주를 꼭 보고 싶어서 말이야.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근데 시아버지께서 나이가 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35살이었는데 시아버지 연세가 벌써 70이시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늦둥이구나 싶었는데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나이였는데 시어머니는 48살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13살 때 남편을 낳은 건가? 그때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건가 했는데 재혼하신 거래요. 저는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모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20살인 시어머니와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둘째가 있나 했더니 자식은 남편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사야 깊게 파헤쳐봐야 어지럽다 생각했죠. 시댁은 딱 봐도 부자였습니다. 보여지는 거 말고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들 재산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워낙 그렇게 얄미운 애들이 많으니까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저는 이 집에 올 때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걸요. 이 사람요, 평소에도 검소하게 생활하는 편이었고 대중교통 고집해서 부자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서 귀티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니? 그 말은 좀 듣기가 그렇구나. 아니요,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는 거야?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나는 마음에 든다. 딱 봐도 우리 집안 며느리상이야. 바로 결혼 날짜부터 잡았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께서 오케이를 하시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찍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가 만났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께서 또 말실수를 하셨죠. 우리 집안이랑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우리 집에 돈 좀 있다고 기대하는 게 많은 건 아니냐 하는 말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마음 상하실 만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결혼 아무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든 것인지 무례함에 죄송하다면서 저희 집으로 선물을 잔뜩 보내셨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은 단단히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결혼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요. 신혼집은 제가 하나 해줄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그거는 못하겠습니까? 며느리 명의로 차도 한 대 뽑아주겠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그래도 마음을 써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돈 때문에 풀렸다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렇게까지 저에게 마음을 써주시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시는데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 시모는 차를 제 명의로 사준다는 말에 흙수저가 팔 잡혔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막상 결혼식 올리고 난 다음에는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신 건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을 올렸을 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남들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셈이었고 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서는 결혼과 동시에 손주에 대한 기대를 엄청나게 거시더라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게 잔소리처럼 들린다기보다는 빨리 낳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의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와서 임신을 한다고 해도 손주를 보려면 10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10달 동안 무슨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도 없지 않겠어요. 저 또한 조바심이라는 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도 말이야. 35세야 우리 아들을 봤어. 그 나이에 아들을 낳으니 놀아주는데도 힘이 붙이더라고. 근데 애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이 바쁘기도 하고요. 노력한다고 무조건 생기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기야 하지.
아이라는 게 하늘에서 점쳐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 법이긴 하지. 그래도 세월이 아까우니까 빨리 내 손주를 보고 싶다 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 아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버텨주세요. 하셨죠? 솔직히 저도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당연한 과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은근히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손주를 바라고 계셨고요. 결혼한 자식에게 그 정도 기대값이라는 건 있는 법이잖아요. 저희 두 사람도 노력을 했지만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도 임신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의 기대 섞인 시선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제가 아이를 가져야 효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시댁에 가서 정말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즐겁지 않아졌어요. 제가 점점 움츠러들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며 말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죄송스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 꼭 임신을 하겠다고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웃으며 한의원을 함께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한의원이요? 갑자기 한의원에는 왜요? 요즘은 아이 가지기 전에 이런저런 약재들 다려 먹으면서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아이를 가지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법이지 않니? 한방 치료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하긴요. 그 드라마에서도 임신 전에 꼭 한약 다려 먹잖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한의원을 찾았고 진맥을 본 한의사는 제가 냉한 체질이라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셨어요. 아이를 가지려면 따뜻한 성질을 가진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한약을 지어주셨고 저는 그 정성이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복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제일 복병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티를 내셨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는 예상보다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주변에서는 흔히 고부 갈등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저를 위해 직접 한약까지 지어주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은 마음이 전해져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약을 챙겨 먹었어요. 처음에는 한약이 몸에 좋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솔직히 특별한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다거나 기력이 좋아진다는 느낌도 없었고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의 주기는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꾸준히 복용을 했죠. 한약을 먹은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준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급히 산부인과를 찾았고 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꾸준하게 복용을 한 약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꾸준하게 먹은 약이요? 글쎄요, 영양제 정도? 맞다. 제가 최근에 한약을 좀 지어 먹었어요. 한약이요? 혹시 약의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자세하겐 모르겠어요. 워낙 임신 준비 중에 먹는 한약으로 유명하다고 하면서 녹용이랑 강황이랑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몸에 이상할 건 없는 성분이긴 하네요. 그런데도 몸이 자꾸 냉하고 출혈이 있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요. 일단 복용을 중단하시겠어요? 그렇게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찝찝한 겁니다. 복용을 중단하라는 말에 냉큼 알았다고 했죠. 집에서 한약을 버릴까 하다가 뭔가 아깝기도 하고 정말 한약의 문제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솟구쳐서 저도 모르게 집 근처에 있는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먹던 한약 봉지를 내밀면서 성분을 알 수 있냐, 검사 같은 것도 되냐고 물어보더니만 나이가 지긋하신 한의사님께서 한약 봉지를 막 살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먹는 거냐 몇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봉지를 뜯어서 한 입 호로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신 준비를 하려고 먹고 있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시는 겁니다. 이거는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먹기엔 너무 냉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면서 여자 몸을 차게 식힐 때 먹어야 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갱년기 때나 먹는 약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죠. 이 약을 지어주신 게 시어머니셨으니까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에 저 반대하셨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잘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이 모든 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설마 제가 싫어서 일부러 이런 걸 주셨나 싶으신 거죠. 몸이 달달 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냐고요? 그럴 리가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우리 시어머니 모르쇠로 딱 잡아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그랬다고? 아니 나도 그날 맥을 짚었었잖니. 내 거랑 헷갈렸나? 내가 분명히 네 걸로 치워달라고 했었는데 말이야. 나는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의심은 가득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인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의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도 시어머니가 주시는 것들에 대해 조금씩 불신을 하기 시작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시아버지랑 다르게 뒤에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아이를 가지지 말라는 의사를 내비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가족 간의 평화가 둥글게 이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제 나이 36살에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일은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죠. 사실 그 나이에도 일이 바쁘다는 건 감사할 일이었죠.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승진이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언제 임신을 할지 모르는 거라 큰 프로젝트에도 끼기 힘들다고 하던데 저는 큰 프로젝트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공까지 시켰고 승진을 하게 되었죠. 그 때문에 제 임신은 살짝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걸 무척이나 싫어하셨고 저에게 혀까지 끌끌 차셨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자 축복인데 어째서 돈에 연연하냐고요. 시아버지야 재산이 넉넉하게 있으시니까 저에게 더 그런 잔소리를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룰수록 시어머니께서는 꽤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양쪽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결혼 인생이잖아.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만 아니야? 아이는 천천히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아버님께서 너무 원하시니까 우리도 슬슬 아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도 다녀보고 하면 어떨까? 좋아. 프로젝트도 끝나서 여유 있잖아. 승진도 했고. 그럼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 어때? 우리도 봄은 봄답게 즐기자. 저희는 그래서 37살 여름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산정검사도 받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 줄 아세요? 정말 소름이 돋아서는 시어머니를 딱 마주친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계셨고 마스크도 쓰고 계셨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른쪽 다리를 걸으실 때 바깥쪽으로 뻗으셔서 살짝 절뚝이는 것처럼 걸으시거든요. 팔자걸음인데 한쪽만 그래서 몸이 살짝 기울어져 보이게 걷는 그런 모습으로 걸으셨어요. 모자를 쓰고 얼굴을 최대한 가렸지만 걸음걸이부터 체형까지 딱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어머님 맞으시죠? 아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너희는 왜 여기 와 있니? 뭐야 너희 임신했어? 그런 거야? 아니요. 저희 임신 준비하려고 혹시 몰라서 산정검사랑 시험관 이야기도 좀 듣고 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당황하시니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산부인과가 노산임신, 시험관 시술 이런 걸로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산모들 나이대가 꽤 있는 편이었고요. 그런 곳에 시어머니께서 누가 봐도 수상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나이가 무려 50인데 저한테 갱년기 운운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산부인과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산부인과가 임신을 위해서만 오는 곳은 또 아니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시험관 준비해보려고? 나는 갱년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었어. 여기에 내 친구 동창이 의사로 있거든. 그래서 소문 듣고 찾아왔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르는지 모르겠다. 갱년기 때문에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아휴, 그래서 유명한 여성병원 찾아온 거야. 아, 그러셨구나.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좀 찾아볼 걸 그랬어요. 그럼 어머님이랑 정말 한약이 바뀐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 아휴, 나는 진료 끝나서 이만 가볼게. 천천히들 진료받고 집에 조심히 가라.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뭐에 쫓기기라도 하는 듯이 서둘러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랑 남편은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날 수 있냐고 신기해할 뿐이었죠. 하지만 3주일이 지나고 나서 무척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글쎄 갱년기가 아니라 임신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이가 50인데 임신이라고요? 아니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서 내민 초음파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는 너무 좋지 않냐? 손주가 아니라 아들 보게 생겼다고 나불나불 거리시는데 어째서 부끄러운 건 제 몫이었을까요? 남편도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나이가 무려 72살이셨어요. 72살이요? 시어머니께서는 모 연예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장땡이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헛기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갱년기인 줄 알았어요. 하도 열이 불끈불끈 올라서요. 손부채질 연신하면서 눈치만 살살 살폈죠. 나이든 연예인도 애 낳는 마당에 요즘 의술로 안 되는 것 없다고 나이 50에도 임신하는 사람 많더라 하시는데 진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지금 나이에 육아가 가능하시겠어요? 너희도 임신 준비한다며? 아이들 키우다 보면 형제처럼 자라지 않을까? 물론 삼촌과 조카겠지만 내가 시집을 온 이후에 아이를 얼마나 낳고 싶었었는지 몰라. 저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병원에서도 고령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1년에 5명은 있단다. 이 나이에 애 잘 낳고 잘 키우는 사람도 많고 나 정말 잘 키울 거야. 내가 갱년기 때문에 병원을 찾은 건데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소리까지 질렀다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산모 수첩부터 초음파 사진까지 자랑을 하는데 뭔가 속이 좀 뒤틀리더라고요. 정작 저희 부부는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시험관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자연 임신? 정말 대단한 거죠. 저와 남편은 분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도 매번 보여주시는데 애가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여러 번 병원을 바꿔 다니면서 잘 맞는 병원을 찾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임신 자랑은 끝이 없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임신 7개월쯤 지났을 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 친정 가서 애 낳고 오고 싶어. 우리 친정이 괌인 건 알지? 아니요,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님 친정이 괌에 있으셨어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오빠가 괌에 취업 비자 내고 노가다 일을 했었어. 그때 관광지 개발한다고 뭐 호텔 짓고 그랬거든. 우리 집 팔고 소 팔고 해서 온 가족이 괌에 자리를 잡았었지. 나는 그때 이미 이 일랑 결혼을 한 상태였고 말이야. 가족들 덕에 나도 시민권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 나오면 이중 국적도 받을 수 있고 아들이면 군대도 안 갈 수 있잖아. 그거야 그렇죠. 그치만 노산이신데 비행기 타고 괌 가서 낙후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좋은 조리원 들어가서 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아버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는 비행기 못 타. 고소공포증에 폐쇄공포증까지 있어서 우리 신혼여행도 배 타고 제주도 갔다 온 게 다거든. 나 혼자 간 가서 애 낳고 몸조리하고 친정 식구들이랑 시간 좀 보내고 오려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결국 시어머니 임신 9개월에 괌으로 떠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험관을 계속 하고 있었죠. 저희가 시어머니를 만난 그 병원 말고 다른 전문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서는 영 소식이 없어서 결국 처음에 시어머니를 만났던 전문 병원으로 다시 진료를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사실 싫어하셨거든요. 쪽팔리게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은 산부인과에 다니면 되겠냐고 하셨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괌으로 떠나셨고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하실 일이 없으니 슬그머니 저희가 옮긴 거죠. 저도 아이는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웬걸? 검진 다시 싹 받고 시험관 준비 설명 듣고 나오는데 복도에 모자를 눌러 쓰고 어정쩡하게 기울어 걷는 시어머니가 딱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옆에는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마치 귀한 사람인 듯 시어머니께서 극진히 모시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너 여기서 뭐하니? 내가 이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었잖아. 시어머니 무척이나 당황한 얼굴로 오보보 하시는데 옆에 있는 여자가 글쎄 만삭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배를 내려다봤는데 배가 홀쭉하신 겁니다. 당연히 남편도 저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요. 어머님 괌 가셨잖아요. 옆에는 그리고 누구? 그냥 아는 사람이야. 여기는 왜 왔냐니까. 얘 당장 가. 나중에 얘기해. 여기서 나 봤다고 하지 말고. 아니 어머님 왜 배가 홀쭉하세요? 괌에서 애를 낳고 벌써 오셨을 리도 없고 여기서 출산하셨어요? 그럼 왜 속이셨어요? 옆에 여자는 누구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배를 쭉 내미시는 겁니다. 뭐 자기가 쾌변을 했다면서 배가 좀 들어간 것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만삭의 배랑 그게 같겠어요? 그때 진료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진료실로 그 산모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게 벼랑간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죠. 저기요, 방금 저분요 환자로 오신 거 맞아요? 방금 들어가신 분이요? 네,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요. 보호자라고요? 저희가 가족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들어가신 산모님이 따님이시고 옆에 계신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따님분 출산 예정일이 다음 주라 보호자 동의서 작성하시고 내진하러 오셨고요. 그때부터 저랑 남편은 멘탈이 탈탈 털린 얼굴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머리가 빙빙 돌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아이를 가지셨고 그래서 만삭에 괌으로 떠나셨습니다. 괌으로 떠난 지는 한 달쯤 되었고요. 그런데 괌에 가 있어야 할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마주쳤죠. 마주친 것도 이상해 죽겠는데 옆에서는 만삭의 여성과 함께였고 시어머니의 배는 홀쭉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간호사가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이 그 옆에 있던 만삭의 여자가 딸이라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가 보호자라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단박에 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남편이랑 저랑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망부석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게 뭔가? 정말 이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 딸이 어디 있겠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면 딸이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20살에 시집을 왔다고 했는데 저런 딸이 있으려면 적어도 혼인기간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영 수상하고 이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경찰에 그냥 다짜고짜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경찰에게 산부인과인데 좀 이상하다고 신고를 하는 것도 웃기긴 했어요. 그래도 최소 불륜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죠. 도대체 그 만삭의 여자 아버지는 누구겠냐고요? 저는 그 앞에서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오바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했지만 뭔지 모를 찝찝함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요. 진료가 끝이 났지만 시어머니는 봐야겠다 싶어서 진료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죠. 진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지 한참 뒤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 만삭의 여자와 함께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는데 저랑 남편 둘 다 침만 삼켰죠. 아니, 아직도 안 갔어? 내가 진짜 여기서 딱 마주치다니 어이가 없어서. 내가 긴 말 안 할게. 오늘 나를 본 건 비밀로 해. 알았지? 네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란 소리야. 어머니, 뭔가 속 시원하게 이야기라도 해주셔야죠. 저분은 누구고 어머니 딸이라는데 그럼 아버지가 누군데요? 긴 말할 거 없다. 더 말하고 싶지도 않어. 그러니까 오늘 날 본 것만 비밀로 하란 소리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 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내겠다. 그 이한테 이간질이라도 시킬 거야 아주.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거기서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이 여자 단순 지인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요. 단순 지인이라면 솔직하게 말을 해도 되는 거고 또 정말 딸이라면 딸인 걸 당당하게 밝히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정말 딸인 걸 숨겨야 한다면 조카라고 해도 될 것은 굳이 의문스럽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죠. 그때 때마침 타이밍도 좋게 경찰이 등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두리번거리면서 신고자가 누구시냐고 소리를 치는 경찰을 보면서 얼굴이 사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경찰을 한번 쳐다보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병원 복도에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 확신이 맞을 거라고 제 자신을 믿고 소리쳤어요. 여기요. 제가 신고했어요. 여기 산부인과 불법 대리모 관련해서 신고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이요. 불법 대리모 관계가 확실해요. 예,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너 미쳤어? 누구를 모함하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아? 어?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미쳤냐면서 제 등짝을 때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사색이 된 저 얼굴, 저 반응 전부 다 확신을 점점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증거가 없었지만 만약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가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불륜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한약까지 먹인 시어머니니까 이 정도 곤욕을 치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불륜잉에 들통나서 소박이도 맞으면 고소하겠다 싶었죠. 어머니, 혹시 아세요? 대리모가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출생신고를 조작하려는 것도 중범죄라는 거 아시냐고요? 얘가 무슨 소리를. 나는 그런 적 없다. 너 무슨 증거라도 있니? 그런 것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는 거 아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시선이 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만삭의 여자를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만삭의 여자는 주변 시선이 몰리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웠는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떨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도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경찰까지 왔잖아요. 특히 불법이라는 말에 겁이라도 먹은 건지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더라고요. 만삭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본인이 당당하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밝히면 그만인 건데 그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니께서는 결혼 후에 임신이 하고 싶었지만 여태 못하셨다가 나이 50에 임신을 하셨다고 했고 출산 앞두고 괌에 가신다더니 이렇게 서울에 떡하니 계시고 옆에는 자칭 딸이라는 만삭이 산모가 있고 이거 누가 봐도 불법의 냄새가 나지 않냐고요. 네가 이상하게 의심을 하니까 대충 둘러댄 거지. 얘는 내 친구 딸인데 내가 대신 진료받으러 온 거란다. 그럼 어머님 배는 어떻게 된 건데요? 어머님 아이는요? 우리 귀하신 도련님은 어디냐고요? 어머님이 출산을 하셨다면 지금 조련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고요? 괌은요? 괌은 왜 안 가셨는데요? 제가 막 몰아붙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아무 소리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만삭의 산모가 입을 열었어요. 충격적이었죠. 저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계약서도 있고요. 저는 정말 하자는 대로만 따랐을 뿐이에요. 계약서라는 말을 듣자마자 확신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계약서를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둘 사이에 합의가 된 모종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인데 저는 뻔뻔한 시어머니보다는 만삭의 산모를 캐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요? 무슨 계약서요? 지금도 들고 있고요? 네, 저요. 정말 깜빵에 가면 안 돼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애도 잘 키워준다고 했고요. 저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런 것이었어요. 산모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횡설수설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아이를 잘 키워준다고 했다. 잘 살아보려고 했다. 이 말만 들어도 제가 가진 확신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죠. 남편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잔뜩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그 계약서가 남아있다고 했으니 시어머니의 범죄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고 드러나게 생긴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 너 지금 보호자 동의서 말하는 거니? 예, 너 내 친구 딸이잖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래. 다들 이 미친 소리가 맞는 말인 줄 아는 건 아니지? 지금 시대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도 확인은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 진료 기록이랑 보호자 등록 내용 좀 확인하고 싶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거는 의료법상 불가능하고요. 영장이라도 있어야 가능할 텐데요. 의료법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만삭의 산모가 덜덜 떨면서 경찰에게 그러는 겁니다. 본인이 동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도 법적 절차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시어머니는 한시름 놓은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했죠. 결국엔 다 같이 경찰서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니까 만삭의 산모가 마음이라도 먹은 건지 계약서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삿대질에 침까지 튀기면서 만삭의 산모에게 험한 말을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시어머니께서 저렇게 날뛰는데 경찰들도 당연히 수상함을 느끼곤 이대로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경찰은 묘수를 썼습니다. 시어머니와 만삭의 산모를 떨어뜨려 놓고 각자 딴 곳에서 신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요. 언짢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흘려보내기엔 너무 늦어서 그때 알선을 받았어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서 줄 생각은 없냐고. 제가요. 저희 집 빚도 갚아야 하고요. 돈이 정말 필요했는데요. 만삭의 산모는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속속들이 도착하는 정보에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죠.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자기께에 빠지는데 결국 자포자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불법 출생 신고 시도 및 대리모 알선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내 돈 내고 정당하게 챙겨가겠다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저 여자는 아이를 흘려보내려고 했어. 내가 생명을 돈까지 주고 걷어주겠다는데 왜? 왜?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한 거지. 아니야? 아, 맞잖아. 그래도 불법을 저지른 거죠. 정식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를 그냥 흘려보내게 냅둬? 나는 잘했어. 잘한 거라고. 저 여자도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 난리를 치는 사이에 시아버지께서 경찰서에 도착을 하신 거죠. 남편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아버지를 호출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 뒤에 서서 부들부들 떠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느라 시아버지가 도착을 한 것도 모르셨죠. 이 여편네가 미쳤나? 어떻게 그딴 짓을 해? 뭐 대리모? 그것도 불법? 이게 다 뭔 소리야? 이실직고 아직 못해? 아이고 여보, 여기는 어떻게? 니들이 정말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떻게 네 아버지를 불러? 이 못된 것들아.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말해. 감히 나를 속이고 내 씨를 뱉다고? 인연이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벌벌 빌었지만 괌에 간다던 시어머니는 배가 홀쭉한 채로 서울에 있었으니 누가 봐도 대리모 정황이 맞았죠. 막말로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한들 이렇게 멀쩡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대리모인 만삭의 산모는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가관이 되어 시어머니가 돈 1억을 주겠다고 했더라고요. 그 진실을 알고 다들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진실은 말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본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20살에 시집와서 남의 자식을 지 자식처럼 다 키워줬더니 왜 나한테는 돈 안 주냐? 나도 정당하게 50% 지분 받을 수 있다고 시아버지께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다 내놓고서는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셨던 거죠. 그게 뭐냐면요. 애초에 시집 올 때 시어머니네 집이 가난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네 집안에 집 사주고 소 사주고 하면서 나중에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던 각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친정이 괌으로 이민을 갔을 때도 지원을 해주셨었대요. 나중에 재산을 노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사는 동안 몰래 외도한 흔적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그냥 본인 수발 들어주고 아들 키워줄 사람이 필요해서 시어머니를 이용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서로 목적이 있는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재산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억울했던 겁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남편 수발 다 들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어쩌나 싶으셨겠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한테 재산 한 푼을 안 주고 아들내미 다 준다는데 나도 아들 있으면 재산 나눠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범죄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저는요 참아요 입에 담지도 못하겠어요. 내가 유언장에 내 아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지금 이런 짓을 해. 내 호적에 기록된 아들에게만 재산 주겠다고 고쳤다고 시위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 말 맞다나 호적에 기록된 아들에게 재산을 주겠다라는 내용만 보고 대리모를 써서 본인이 임신을 한 것처럼 꾸미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사까지 배에 불룩한 복대를 찼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괌에 가서 아이를 낳은 척 대리모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짠 거죠. 괌에 가 있는 척 하려고 서울에 몰래 집까지 단기 월세로 얻어서 대리모랑 같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은 정말 괌에 있었고 시어머니 또한 이중국적인 것은 사실이라 괌 출생으로 신고해서 국적 얻는 건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서울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대리모는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남자가 도망을 간 탓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고 밑으로 딸린 동생도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 1억에 아이를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대리모 계약 자체도 불법이었지만 상속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붙게 되었지요. 남편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가 완벽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요, 늘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이 시집와서 남의 자식 키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몰래 외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고요. 누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니? 내가 정말 더러운 꼴 다 참으면서 살았는데 재산까지 못 받아? 웃긴 건 시어머니의 욕심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말아먹었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만 있었으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썼을지언정 조금은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남편이 마음을 써서 줬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욕심에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서 아예 상속의 자격이라는 것을 박탈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박탈로 끝이게요? 불법 거래를 했으니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봉, 내가 이 나이에 감방이라도 가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잘못했다고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당신이 나를 이용만 해먹고 재산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끝까지 반성은 못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지. 내가 다 키웠잖아. 당신 아들이 재산 다 가져가면 나는 당신 죽고 뭐 먹고 살아? 적어도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지. 20살에 시집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돈 때문에 시집 온 건 당신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당신 보고 누가 일하지 말래. 그동안 내 돈으로 호일축하고 즐길 거 다 즐겼잖아. 내가 처가에 쏟은 돈이 얼만데 남은 재산까지 욕심을 내? 우리 아들은 말이야, 지 알아서 컸어. 쟤는 달라. 당신이 그렇게 끼고 사는 며느리. 그 며느리도 돈 때문에 시집 온 건 매한가지잖아. 저요? 저 아닌데요? 어머님,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님이야말로 그깟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쳤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전의를 상실하신 듯 넋을 놓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변명을 해도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이후 시어머니는 재판받게 됐고 시아버지께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선처를 해달라 빌고 빌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부탁을 개무시하고 이혼 소장을 보내셨습니다. 유치장에서 그 소장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대리모와 함께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죠. 모든 사건이 끝난 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충격이 좀 컸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는데 사실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관계는 단단해졌어요. 저는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이자 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무엇에게도 말리지 않고 제 인생을 지키며 살아보려고요. 한 가지 희소식이라고 할 것은 제가 시험관 시술에 성공을 했고 시어머니의 재판이 있던 와중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기다리고 계시고요. 시어머니는 감방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임신 6개월 차, 남은 시간도 태교 열심히 하며 아이를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